대한민국의 이슈들을 법률적인 시선으로 냉정히 분석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시사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부터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전혜원입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이슈와 숨은 법률 정보들을 재미있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프로그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와 이야기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주간 브리핑입니다. 그럼 이번 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어떤 뜨거운 이슈들이 있었는지 차례로 만나볼까요? 탄핵 이후 대선 레이스에서 개헌이 다시 한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이번 19대 조기 대선 때 개헌을 함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오른 개헌. 과연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0개의 물속보다 알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수싸움, 그 계산법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고 오래도록 대립해오던 경찰과 검찰이 다시 한번 기싸움에 들어간 듯합니다. 최근 대검찰청이 발표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경찰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경찰청의 수사구조 개혁단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방향도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검찰권 견제라는 말과 함께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랫동안 이어온 검경의 힘겨루기가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역사교과서. 최근 대구의 한 고등학교가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었죠. 하지만 학부모들이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대구지법이 이를 인용하며 해당 고등학교는 국정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때문에 국정역사교과서는 단 한 번도 정식으로 쓰이지 못하고 그 자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아이러니를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8일 새벽 인천의 대표 시장인 소래포구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오전 1시 36분께 발생해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된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6억 5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됐는데요. 꽃게를 수확하는 성어기를 두고 화재가 일어난 탓에 상인들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좌판 상인들의 경우에는 무등록 시설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선 주자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은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는데요. 이들의 약속이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 진짜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슈 프리즘의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원리와 원칙이 중요해진 대한민국. 그래서 시사에 관심이 많은 두 분의 변호사를 모시고 법률적인 시각에서 우리 주변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출연자와 제작진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변호사 추격대라고 코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변호사 추격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변호사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 나타날 현자, 별성자,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또 함께 첫 프로그램 오늘 첫 시작인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좀 긴장되고 두 분도 오늘 처음이시라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김현성 변호사님? 예, 저도 첫 방송이라서 어젯밤에 사실은 밤을 샜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밤을 샜는데 그대로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네.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밤을 새셨는데 재밌게 과연 될 수 있을지 일단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거든요.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조로 변호사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뭘 하든지 간에 처음 하면 설레는 게 많습니다. 근데 네. 이건 방송이기 때문에 설렘보다 이제 그 부담감도 굉장히 크고 떨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법률적인 방송이라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변호사답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으로 우리 사회 많은 이슈들을 다뤄볼 텐데요.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법률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이슈와 사건들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사로 접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 사건을 접하면 이제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로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보다 그 이성적으로 원리 원칙을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준이 뭔지 원칙이 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뭔가를 적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용도 하고 뭐 적용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성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요즘 같은 시대 특히 정치가 굉장히 과잉되어 있는 시대다. 그래서 정치 과잉 시대로 보입니다. 이럴 때에 정치가 과잉되어 있을 때 정치가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 균형을 잡아주고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법이고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잉되어 있는 정치 시대에 우리가 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또 법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조금 더 원칙적인 시각에서 이슈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근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 이야기를 먼저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앞서 브리핑을 한 뉴스 중에서 소래포구 화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영세상인에 속하는 좌판 상인분들께서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좀 정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나 지자체가 그 보상을 해주겠다고 나서지 않는 한 그 영세 상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정부나 지자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예. 좀 냉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 의견을 주실지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사실 뭐 이번에 기사를 접하면서 보니까 소래포구에 있는 자판 상점들이 모두 이제 무등록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국유지 재발 제한 구역에 전부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으로도 모호가 건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고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국유지 개발 제한 구역에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국유지 관리 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 계약을 맺고 100만 원씩 이 임대료를 내고 있다고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임대료를 내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거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저도 자산관리공사 대부 계약 맺고 임대료를 받아왔다면. 네. 뭐 일정 부분 이제 우리 관련 자산공사 플러스 이제 지자체 등에서 보상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뭐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뭐 실정법 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네.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든지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따져볼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근데 뭐 단지 화재가 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화재가 났는데 임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화재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법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좀 해결되긴 좀 힘들다는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일단은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들을 하나씩 추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조로 변호사님 가져온 이슈부터 한번 추격해 볼까요? 어떤 주제일까요? 제가 가져온 이슈는요. 최근 논란거리가 참 많았던 뉴스인데요. 바로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집회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 탄핵이 정말 온 국민의 이슈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 사저화폐 이제 집회 관련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네. 그리고 총 17회 변론을 거쳐서 3월 10일에 그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3월 12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그 이동해서 들어왔습니다. 예. 이 이후로 탄핵에 반대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집회가 삼성동 사저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예. 이 집회 때문에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일까요? 지금 이 삼성동 사저 같은 경우는 주거지이기 때문에 네.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생활의 불편, 그리고 상인들의 불편, 그리고 사생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자유가 네. 그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더더욱 큰 거는 이제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어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초등학교가 삼릉 초등학교? 예, 삼릉 삼릉초등학교와 담벼락이 아주 붙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또 기사에서 접하니까 이 서울 삼성동 작태갑 집회가 등 학교 시간에만 금지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내용을 봤을 때 강남경찰서가 등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또 학교 시간인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집회를 열지 말라라고 16일자로 제한 통고를 내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삼성동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은 있는데 네. 그 거기에 살던 그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네. 이제 제한을 받고 살지 않다가 네. 그 집회한다고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그 어차피 사람이 많이 있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통행이 네.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약간의 불편은 해소됐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 모두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라는 내용은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이제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헌법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를 금지한 사실,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그 김 변호사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그 헌법 제21조에 그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집회 결사에 대해서는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 그 집회에 대해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헌법 제37조 2항에서 이러한 그 자유도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굉장히 진지하게 법률적인 이야기만 좀 나눠봤는데 예. 솔직하게 이제 변호사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냉정하게 법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한 경찰의 통고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예. 이게 사실은 이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이제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또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학습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의 이제 기본권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집회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본권이 무한정 이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보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권 간의 충돌 또는 이익 간의 충돌이 있을 때는 상호 간에 좀 조화될 수 있도록 좀 제한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로 우리 헌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도 보장하고 예. 그다음 인근 주민들이 침해받고 있는 피해 또는 기본권도 보장하고 두 개를 다 이렇게 조화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도 제한 통고를 한 것은 뭐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네. 그 거기에 집회를 열고자 하시는 분들은 집회의 자유가 주장하는 거고 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 그리고 네. 학습권을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기본권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런 충돌될 때는 서로의 기본권을 최대한 그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 보장하려고 하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 앞이기 때문에 네. 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여긴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그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집회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한 상태에서 그 집회 자유를 제한 통보하는 네.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일반적인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측이 어떻게 보면 좀 조율을 하고 뭔가 타협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서는 집회 자유를 주장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사생활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중간 지점을 경찰이 이렇게 통보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그 행진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청와대 인근 가까이까지 못 가는 거였는데 아주 근접하게 행진을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집회 관계자도 이 행정금지 가처분 신청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집회 제한이라든지 집회 금지에 대한 행정 처분이 나온 거에 대해서 네. 집행 금지 가처분은 누구나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촛불 집회와 지금 그 탄핵된 거 인용 반대 집회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네. 그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이라 해서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참여하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예. 그 의심이 들어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집회였고 그리고 또 주거 지역이 아니라 그 세종로, 율곡로 쪽으로 향하는 그런 집회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 제한을 두고 있는 게 그 대통령 관저, 청와대라든지 국회 헌법재판소 그 인근에 100m 내까지만 집회할 수 없다고 말하지 100m 밖에서는 집회할 수 있다고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집시법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 내에서 제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제한이기 때문에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집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용해 주는 것과 그 허용할 때 이제 제한을 두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촛불 집회에서 가처분 인용됐던 어떤 그런 게 조금 다른데 네.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결정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 스스로가 의사 표현을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한 뭐냐면 집회들이 그동안 평화롭게 진행됐고 그다음 주최 측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인해서 이번 집회도 평화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결국 뭐냐면 평화적 시위, 평화적 집회라는 것이 네. 전제가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뭐 행진할 수 있도록 가처분을 인용해 준 것이고요. 또 하나 다른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학습권이나 또는 뭐 사생활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때 상호 이제 규범 조화적으로 좀 제한할 수가 있는데 이때 촛불 집회의 경우에는 이제 집회 및 시위의 어떤 자유를 갖다 누리는데 기타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인근 주민들이 어떤 뭐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해가 일치돼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뭐 이익 경쟁을 한다든지 또는 규범 조화적으로 어느 한쪽을 완전히 제한하거나 할 그럴 만한 어떤 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허용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번 경우는 이런 가처분 신청을 내도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제한하는 게 학교 등하교 시간,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제한입니다. 그리고 예. 사생활 그 침해가 되지 않는 제한, 그리고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 같은 경우는 그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명문의 규정에 따른 제한이기 때문에 네.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나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네.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보니까 그 인도로 가는 게 아니라 차도로 그 학교로 가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 아, 이 집회하시는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 다 인도를 이제 점령하고 있어서 네. 학생들 같은 경우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고 그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게 분명한데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물론 집회 자유는 보장돼야 되지만은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지 통행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뭐 이게 받아들여진다 해도 시민들이 가만히 있진 또 않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뭐 가처분 신청한다 하더라도 네. 인용될 가능성은 뭐 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우리 현행법 상으로도 학습권이 뚜렷이 이제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금지나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고 또한 이제 또 그 신고 장소가 이제 우리가 초중등 교육법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학교 주변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 학교 주변 지역이라는 것은 학교 부지로부터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학교 테두리 이렇게 해서 50m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서는 이제 사실은 뭐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게 사실은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령이 있는데 소음과 진동도 안 되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그 지역이기 때문에 유해 환경으로부터도 보호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육 환경 보호 구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가처분은 인용이 아마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짚어볼 이야기가 있으면 좀 덧붙여 주시죠. 예, 뭐 제가 생각한 데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사저 앞에서 이제 집회와 시위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탄핵 결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탄핵 결정에 대해서 아마 불복하는 아마 그런 어떤 뭐 뉘앙스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제 거의 발표를 했지 그렇다고 않습니까? 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탄핵 심판 또는 헌법 재판에 대한 어떤 불복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그런 가능하다면 이야기. 어떤 절차, 예. 예를 들면 재심이 가능한 것인지 예. 이런 문제로 아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뭐 이 재심이 가능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신지요? 궁금합니다. 저는 뭐 예.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은 헌법재판의 성격 예. 내지는 이제 탄핵의 어떤 성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은 이제 단심제입니다. 단심제. 단심제. 네, 단심이라는 것은 재판 한 번 한다는 것이죠. 네. 탄핵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특히 탄핵은 더 하다는 네. 거죠. 탄핵도 이제 바로 이제 대통령을 파면하는 절차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심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심이라는 것은 그 선고와 동시에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다툴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 원래. 그렇다면 다툴 길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재심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재심의 절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또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법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고 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과 관련해 가지고 재심을 이제 인용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건 물론 이제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 재판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헌법소원에서의 경우와 탄핵의 경우를 나눠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권리구제형 절차입니다. 네.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공권력에 의해 가지고 침해됐을 때 그때 구제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재심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열려 있습니다만 예. 탄핵의 경우에는 이게 권리 구제 절차라기보다는 헌법 보호 절차입니다. 일종의 헌법이 침해됐을 때 네. 헌법을 보호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헌법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판단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단심제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은 좀 객관적 절차다. 주관적 뭐 권리 구제한 주관적 절차가 아니고 네. 객관적 절차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재심이 이제 거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네. 녹화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입니다. 이제 21일이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소환이 되는 날이고요. 검찰과 박 대통령 서로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다. 뭐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온 이 뇌물죄 입증 2차전이 아마 최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법적인 수싸움에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두 분 생각은. 물론 저는 편 들어주는 거는 대다수의 국민이 뭐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편을 들지. 근데 원칙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검찰보다는 네. 그 부인하면서 묵비권을 하면서 방어하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일단 공격을 하려면 증거가 수집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검찰에서 청와대라든지 삼성동 사저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증거를 얼마나 모았는지가 중요한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은 누가 유리하냐에 대한 그 핵심은 검찰이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얼마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구체적으로 어느 쪽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공격하는 것보다는 부인하는 쪽에서 부인을 하면 공격하는 쪽에서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하는 쪽이 좀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헌법 우리 탄핵과 네. 지금 형사소송과 이제 사실은 구분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 국민들은 탄핵에서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처벌은 당연하다. 당연히 형사처벌 될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검찰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사실은 그것만큼 탄핵만큼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결국 뭐냐면 이 대통령을 그 자리에 둘 것인가 아니면 파면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본질적으로 절차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 재판은 반면에 이제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증거도 있어야 되고 그 증명의 정도도 굉장히 엄격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만큼 탄핵의 어떤 그 절차만큼 그런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이게 진행되지는 아마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아마 배경에서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치 이제 탄핵에 불복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또 이제 일부 이제 언론들은 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현재 불복한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복했다면 청와대에 그냥 있어야죠. 나왔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제 일단 성공을 한 것이죠. 한 것이지만 다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진행될 형사소송 또는 이제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나 대응해서 방어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다 보면 뭐 실제로 우리가 재판 받고 예를 들면 자기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형량을 살거나 또는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본인이 내심 대부분은 이제 불복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불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또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생각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내심 뭐 불복하거나 또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결정에 불복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청와대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박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논란에 대한 두 분의 한마디를 들어보면서 이제 첫 번째 이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말씀 딱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단어가 떠오르실지 써주시죠. 예. 네. 네, 한 분은 한글로 쓰셨고 한 분은 한자로 쓰셨어요. 네. 자, 일단 앞으로 들어주시죠. 일단 보드를 들어주시고요. 한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예, 저는 역지사지를 선택했습니다. 네. 역지사지라는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상대방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자,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자, 타인에 대한 배려 뭐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네. 이제 집회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때도 역지사지 하시면서 좀 집회와 시위를 해주신다면 타인에 대한 어떤 주변 인근 주변에 있는 어떤 학생들이라든지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역지사지 적어주셨고요. 이소로 변호사님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써주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집회 자유를 주장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집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그쵸. 주장한 내용 자체가. 근데 거기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 주거, 그리고 또 사생활, 학습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고 기본권들인데 각자 서로의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와 포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 같이 사는 사회이지 자기 혼자만 사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그 배려와 포용이 필요하다 해서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골라봤습니다. 네,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성 변호사님이 이슈 주제 예. 준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일까요? 사드 배치 후폭풍에 대해서 사드 배치 후폭풍. 예. 이 또한 또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이 주제 정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중국에서 좀 경제 제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사실 모든 국민들이 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으로는 뭐 탄핵, 밖으로는 사드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첫 시간을 해서 뭐 주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네. 또 무거운 주제 같습니다만 국내외적으로 선정을 다, 한번 해봤습니다. 다 다루게 됐는데 사드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돼서 이제 사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알고 보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이게 진행이 네. 된 것 같은데 우리한테 가까이 다가온 건 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국방부는 롯데와 성주 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를 막교환하기로 합의를 했고 2월 28일 올해 2월 28일입니다. 2017년 2월 28일 실제로 롯데와 그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3월 6일입니다. 미군이 실제로 C-17 수송기로 오산 기지에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를 공수해 왔고 현재 주한 미군 모 기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사드 이야기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할 게 과연 이 배치 절차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었는가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야당에서는 뭐 국회 동의가 있었어야 하는 사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민변에서도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두 분은 헌법을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헌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 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에 대한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근데 이 사드 배치가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 사드 배치를 통해서 국가 그 미사일 방어책이기 때문에 국가 안전에 관한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 면에서는 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볼 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사드 배치하면서 부지를 그 국가에서 매입을 하고 그 사드 배치하고 그걸 운영하는 비용을 그 대한민국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을 지는 조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 운용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미군에 달려 있어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상에 그 미군이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국 군대가 들어오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리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국민들의 그 협의 과정 그리고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으면 좀 더 네. 그 국가에 좀 더 도움이 되고 좀 더 통일된 국론이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국민들이 좀 분노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법적 절차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법적 거죠. 절차에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 정부는 이제 신뢰를 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논리적인 일관성 언어 말을 이제 발표를 했으면 계속 지켜야 되는데 네. 사드 배치는 전혀 없다라고 했다가 다시 배치가 되니까 네. 그 국민들이 이제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이해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조금 다른 견해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헌법 60조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외국 군대의 어떤 주유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60조 2항의 경우로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금 무리한 해석이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이제 좀 우리 결국 헌법 해석의 문제입니다. 헌법 해석에 우리 이제 그 사드를 배치하는 이 사안이 실제로 이 우리 헌법에 있는 60조에 있는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외국 군대의 주유에 해당될 수 있는지 또는 네. 국가나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기에 이제 쟁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외국 군대의 주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실제로 외국 군대가 이제 주둔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무리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또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뭐 당연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맞아서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뭐냐면 이게 과연 그럼 조약이냐의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약인 경우에 이제 비준에 대한 비준 체결에 대한 동의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약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흔히 이제 우리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의 어떤 뭐 국제법적 질서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합의죠. 네. 그걸 조약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거기에 해당될까의 문제 또는 이제 60조 우리 흔히 법률가에서 60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런 조약이 아니고 행정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협정의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 어떤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협정으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인지 네. 이제 사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이제 조약인지 여부, 이제 우리 법률가 입장에서 해석론에 해서 본다면은 조약인지 여부가 조금 이제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면에 하면서 또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우리 그 지금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한 얘기인데 네. 국회 인준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받았다.
한미 군사 보호 협정이라고 있는데 예. 여기에 따른다면 미군의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서 협정에 따르면 그렇죠. 이 협정은 이미 국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받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렇게 볼 여지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해석 따라 굉장히 결과가 달라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가적 시각에서 본다면은 아까 이조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어떤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네. 또한 이제 이미 받았다 내지는 이건 조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동의 필요 없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찌됐든 배치 절차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뭐 어떤 부분에 있고 해석에 따라 너무 달라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 근데 이렇게 정치권은 물론 사회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게 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두 분도 이 사드 배치 때문에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피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피해보다도 이제 주변에서 제가 이제 연예계 쪽에 약간 일을 잠깐 도와주고 있는데 그 네. 부분에서는 그 연예인들이 이제 국내 연예인들이 한류를 타고 그 중국에 진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TV에 출연한다든지 그 CF에 그 모델로 그 등장한다든지 해서 우리 한류 스타들 아무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있었는데 계약 직전에 또는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파기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던 게 엔터테인먼트계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드 배치가 하고 나서 이게 한한령 중국에서 이제 한한령이 있으면서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든지 그 중국의 투자가 한국에 이루어진다는 굉장히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 들어서는 금한령이라 해서 그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걸 전면적으로 금지돼 가지고 여행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그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색을 해주고 법적인 정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법률적인 거 조언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서 중국의 사드가 배치됨으로써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부동산 사는 걸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올해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그 광저우에 있는 포산, 불산에 다녀왔는데 네. 불산에 있는 그 기업가들을 만나보면은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싶다. 그런데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욕구는 분명히 있는데 사드 문제 때문에 해결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고 그 상대방의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국인데 미국과 중국이 다퉈야 되는데 중간에 낀 애꿎은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없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듯이 네. 새우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산 항만공사에 따르면은 올해 이제 사실은 224차례에 걸쳐서 네. 중국 관광객을 싣고 오는 그 크루즈 선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들어와서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죠. 여행도 금지를 시켰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약 6,5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500억. 예, 6,500억 원. 어마어마한데요. 엄청나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피해 사례가 또 지금 최근에 이제 한 열흘 정도 해가지고 피해 신고를 받았는데 네. 그 피해가 이제 67건 정도 나왔는데 신고된 것만 예. 사례를 보니까 이제 의도적인 통관 지연 이제 가장 많습니다. 일부러 뭐 이렇게 그렇죠. 잘 안 보내주고 더 검사를 예. 오래 하고 이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약도 이제 파기나 보류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불매운동,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불매운동, 그다음 대금 결제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중국의 보복이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좀 항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국 통과를 할 때 나만 유난히 차별을 해서 더 많은 심사를 한다 그러면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좀 항의를 할 것 같은데 중국 경제 보복에 대해서 중재를 하거나 해결할 방법, 이제 국제법이란 게 좀 있잖아요. 이런 거 좀 활용해 볼 수 없을까요? 뭐 세계 무역기구인 뭐 WTO에 이제 제소를 한다든지 예. 또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조치가 이제 중국 정부가 행한 것이라는 게 이제 명백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게 더 치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국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제소 움직임이 잘 나오고 여론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또다시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서도 없고 아무것도 그렇죠. 없고. 중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우리는 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치사한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지금 전문가들 말씀들 사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어떤 정치적, 예를 들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보복할 수 없다라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국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자기들 아니라고 부인할 뿐이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사유로서
경제적 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국제법 이런 뭐 여러 가지 WTO 서비스 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네.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제소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제소할 듯이 제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주권 국가로서 이건 그런 태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 녹화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 제소를 할 것 같은 기사를 봤거든요. 이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증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지만 뭐 정황상 봤을 때 이거는 심증이지만 어떻게 충분히 제소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잖아요. 중국 정부가 정부 입장에서 태도를 취하는 게 네.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그 CCTV 같은 걸 보면은 제가 있었을 때가 3월 9일부터 3월 12일 사이니까 네. 그 탄핵이 인용될 때쯤에 그 있었었는데 시기에, 네.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중국인들이 그 백화점이라든지 한국 그 제품을 파는데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시위하는 사람을 잡아가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 분위기 자체가 그 일부러 그러는 적당하게 건가요? 적당하게 뭔가 조절을 한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게 탄핵이 인용되면서 새로운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 대선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화해 제스처가 아니냐. 네. 그 탄핵을 그 뭐냐면 사드 배치를 처리해달라는 그 화해 제스처가 아니냐라는 그런 게 보여진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그 정말로요? 중국인의 개인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네. 약간은 그 탄핵 인용을 전후로 해서 그 중국 정부의 태도가 약간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국내 이제 여론이 이제 분열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중국이 그냥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네.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이제 국익을 어쨌든 최우선시해서 내부의 분열이 이제 정책 결정 단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일정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통일된 어떤 입장으로 나가는 게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네. 생각이고 아까 말씀에 이제 WTO 제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이제 소송할 때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소송은 아무나 걸 수 있거든요. 예. 아무나 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인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걸면은 걸리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아까 여러 가지 정황도 뭐 정황은 있습니다만 네. 증거가 없고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했다는 그런 직접적인 증거도 없기 때문에 제소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소를 할 제소 조치하고 또는 이제 실제로 제소를 만약 한다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대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소를 당하고 더군다나 어떤 자유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것처럼 네. 이제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타격을 입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선전을 잘 한다 얘기 들으니까 아까 그것도 혹시 선전인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WTO에 대한 제소 같은 경우는 그 증거 자료를 수집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미적미적되면서 안 하게 되면은 계속 중국에게 이용만 당하고 그 경제 보복만 당하면서 계속 피해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WTO 일단은 제소 해보는 걸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칼을 원래 칼이라는 것이 예. 칼을 뽑기 전에 그때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뽑기 위한 어떤 그런 자세만 취하고 있더라도 네. 굉장히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일단 뽑아놓으면 무라도 벤다고 그러잖아요. 생각. 맞습니다. 그렇죠. 무는 제가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국가 정책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간인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어떻게 국가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의 경제 보복을 당한 피해자가 개인 또는 국가 범위를 특정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그것도 범위 특정이 어려운 범위 거예요. 특정도 어렵고 그리고 법에 이런 사람들을 보상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근데 이 보상을 하려고 하면은 정부나 지자체가 발벗고 나서서 네. 그 범위를 특정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뭐 제도라든지 어떤 뭐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뭐 어떤 그 검토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는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전보는 보전해주는 방법이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손해배상은 국가가 잘못했다, 국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손실보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데 특별한 희생이 대신에 특별한 희생이어야 네.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 이제 좀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예. 우리 개성공단과 관련된 판례인데. 그러니까요. 약간 비슷한 그죠.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에 이제 천안함 사태에 따른 이제 정부가 제재 조치를 했죠. 그때 개성공단을 이제 폐쇄하면서 입주하고자 했던 기업들이 이제 중도 좌절되면서 이제 그런 회사도 있었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 목적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네. 위법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위법성이 이미 있지 않다. 처음부터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불가능하고 힘들다는 뜻이고요.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그때 그 회사가 입었던 손실이 과연 특별한 희생이라 본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특별한 희생이라 하더라도 뭐냐면 보상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근거가 없다 그래서 손실 보상도 인정되지 않았죠. 이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우리 법률가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이나 손실 보상 그게 이루어지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피해를 어떻게든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도 롯데의 교통 유발 부담금을 감면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또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또 찬반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손해배상, 손실배상, 손실보상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형태로 어떻게 좀 이익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사실 이게 롯데에 대해서 교통 유발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롯데가 사실은 먼저 요청을 너무 했습니다. 피해를 많이 입긴 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호텔업계 간담회에서 처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근데 롯데 호텔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어떤 형태든 이제 손실 전보를 위해서 뭐 이거라 좀 감면해달라라는 네. 취지로 정부에 이제 요청을 하면서 검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는 것이 이제 도심에서 많은 유동 인구가 유발되는 어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놀이공원 등에 부과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준조세입니다. 조세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뭔가 규정을 바꿔야 되죠. 네. 바꾸게 되면은 이게 중국과 관련 없는 그런 업종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도 같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네, 이 사드 배치 논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개성공단만큼 길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사드 배치 후폭풍 논란에 대해서 두 분의 한마디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화이트보드 깨끗하게 옆에 준비가 돼 있네요.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이번에도 한자로 쓰실지. 네, 두 분께서 깔끔하게 써주셨는데 이번에 이조로 변호사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힘을 기르자. 저는 단순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서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강대국 사이에서 계속 치고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치고 안 사는 방법은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드 배치의 핵심은 중국과 미국의 문제인데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한국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힘을 길러야 된다. 힘을 기르면 이러한 경제적 보복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적 보복을 받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기르자. 예. 알겠습니다. 네 글자 사자성어로 써주셨는데요. 예, 뭐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사실 같은 취지입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같은 취지인데 우리 국제 질서가 기본적으로 뭐 외교도 중시되고 있습니다만 국제 질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약육강식의 질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사드 문제가 중국과 중국과의 어떤 문제인데 우리가 뭐 새우처럼 중간에 끼어가지고 등이 터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찌됐건 사드의 어떤 당사국이 3개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북한까지 포함 4개의 나라고 우리도 분명히 당사국이면 맞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는 것은 결국은 약육강식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을 기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국가의 3요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토와 국민이 있고 그다음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힘입니다. 힘. 뭐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주권은 힘입니다. 그래서
야구 강식의 시대에 우리가 좀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이조로 변호사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예. 네, 두 분 모두 공통된 의견, 표현은 다르셨지만 힘을 길러야 된다. 자, 매주 대한민국에 대한 이슈에 대해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첫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자,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김현성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방대한 자료를 빨리 넘기기 위해서 또 골무도 끼고 오셨잖아요. 파란 골무 인상적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예, 제가 이게 골무를 갖다 평소에 우리 사건 기록을 볼 때에 기록이 두껍다 보니까 넘길 때 빨리 넘겨서 볼 때 골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걸 빼면 어떻게 되냐면 침을 뱉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성격이 깔끔하다 보니까 네, 깔끔한 성격. 깔끔한 성격에 저희가 이제 별명이 낭만 변호사라고 하는데 낭만 변호사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골무를 끼고 양쪽에 끼고 이제 있습니다만 자료는 방대히 준비했습니다만은 준비한 자료만큼 그렇게 또 다 풀어놓지 못한 것 놓지 같은 못한 부분도 느낌이세요?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더 즐겁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말씀 멋지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도 골무 꼭 가지고 오실 거죠? 그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꼭 부탁드립니다. 낭만 알겠습니다. 변호사 김현성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들어봤고요. 이준호 변호사님 엄청 부담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이 방송이 첫 방송이라 어떤 기준도 없고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서 많이 이제 서툴고 틀린 부분도 많았던 것 같은데 차츰차츰 하면서 이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네. 가서 방송을 보면서 다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성 변호사님 오늘 골무를 포인트로 가지고 오셨는데 혹시 다음에 뭐 아이템 하나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저도 참 즐거웠고요. 이슈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뜨거운 이슈를 원칙적으로 바라보는 이 냉정함을 잃지 않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